우리 오늘 당장 이혼해. 40년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제 서랍 속엔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명절날 아침부터 혼자서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거실에선 온 가족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부엌에선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다가와 정장 차림으로 우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보통 충격받을 상황이지만 제 대답은 달랐어요. 얼씨구나, 좋구나. 오히려 제가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죠.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셨어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명절날 인생이 뒤바뀐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설날 아침의 고요함이 부엌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로 깨졌어요. 이순이는 뻐근한 허리를 붙잡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도마 위에 채소를 바라봤어요.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죠. 만두소는 버무려 놓았고 전 부칠 재료들은 손질해 두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낮은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이제 막 5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기름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오래된 환풍기는 그 냄새를 다 빨아들이지 못했죠.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동그랗게 붙여지는 동그랑땡에 순이는 집중했어요. 뒤집개로 조심스럽게 한쪽 면이 갈색으로 익은 동그랑땡을 뒤집었죠. 매년 설날이면 이 고생이지. 중얼거리는 순이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직 집안은 조용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도 남편 정민수도 시누이 정미경과 그 자식들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어제 밤부터 시작된 명절 준비는 밤새 계속되었어요. 순이만의 일이었죠.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명절 음식은 언제나 순이의 몫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순이 혼자 준비했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동태전도 부쳐야 하고 순이는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점검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는 걸까요? 민수 씨?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자 현관에 서 있는 남편 정민수가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죠. 머리는 반듯하게 빗어 넘겼고 셔츠에 캐시미어 스웨터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외출복이었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순이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순이를 바라봤죠. 이리 좀 와봐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순이는 손에 묻은 기름을 행주에 닦고 거실로 나왔죠. 보통 이 시간이면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이가 물었지만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죠. 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이게? 우리 이혼하자고요. 민수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순이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설날 아침부터 무슨 소리예요? 진지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결심한 듯 단호했죠. 순이는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살짝 처진 눈가, 굳게 담은 입술. 29에 처음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순이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이제 나도 이른이 다 되어가요.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아직도 부엌에서는 동그랑땡이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설날 아침부터 이런 폭탄 선언이라니.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순이의 물음에 민수는 피식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여자예요? 그냥 지쳤어요. 평생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순이는 남편의 말을 곱씹었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죠. 최근 몇 년간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마치 남남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렸어요. 곧 시어머니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순이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 준비였으니까요. 왜 웃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설날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순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타들어가는 동그랑땡 냄새가 코를 찔렀죠.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순이는 서둘러 불을 껐죠. 아이고, 다 타버렸네. 까맣게 탄 동그랑땡을 바라보며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부엌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다시 거실로 향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순이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이번엔 민수가 물었어요. 순이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죠.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떨리는 기색이 없었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3년 전부터요. 민수 씨가 퇴직하고 집에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걸. 순이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난 모양이었죠. 어머님이 일어나셨네요.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해요. 순이는 말을 마치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부엌에 돌아온 순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그녀가 28살 때 첫 명절을 맞이했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5살 난 아들 정우는 아직 어려 옆에서 계속 보채고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했죠. 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이는 늘 고개를 숙였어요. 시누이 미경은 그저 웃기만 했고 남편 민수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절이면 순이 혼자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엄마, 밥 준비됐어? 위층에서 아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5이 된 아들은 여전히 엄마에게 밥을 챙겨달라고 했죠. 정우는 이틀 전 아내 소연과 함께 왔어요.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죠.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준비할게. 순이는 다시 집중해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곧 온 가족이 깨어날 테니까요. 시어머니, 시누이와 그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순이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산분할 청구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건 정말 3년 전이었어요. 민수가 퇴직하고 집에서 온종일 TV만 보며 지낼 때부터였죠. 모든 것이 순이의 몫이었어요. 집안일, 시어머니, 돌봄, 생활비 관리까지. 민수는 그저 퇴직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어두고 용돈만 조금씩 주었을 뿐이었죠. 이제 끝이구나. 순이는 혼잡잡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먼저 이혼을 꺼내다니 의외였죠.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68이 된 순이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으니까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특집극을 보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곧이어 시누이 미경과 조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명절 아침이면 늘 그렇듯 화투를 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순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순이는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명절 음식 준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40년 만의 자유. 이제 순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순이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외쳤어요. 온 가족이 식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민수만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순이는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죠. 민수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까요? 순이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민수 씨, 아침 먹어요.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순이의 말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탁으로 향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것이 명절의 예의였으니까요.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었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 설날 아침의 폭탄 선언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순이는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나지막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늘도 밤새 안 들어왔네. 순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죠. 요즘 들어 민수는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출장이라는 핑계였죠. 퇴직한 사람이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아?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며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수가 회사를 그만둔 지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바빠진 것이 의아했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식사를 마친 순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손을 급하게 닫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우체부입니다. 소포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순이는 영수증에 서명하고 소포를 받았죠. 발신인을 확인하니 딸 혜진이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혜진이 소포를 보내온 것은 오랜만이었죠. 혜진이가 뭘 보냈을까? 거실로 돌아온 순이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봉투와 함께 정교하게 포장된 2개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죠. 순이는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혜진의 반듯한 글씨체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혜진의 따뜻한 문장들이 순이의 마음을 적셨어요. 사랑하는 엄마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지쳐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아빠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 소포에는 2가지 선물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의 새 도장이에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엄마가 법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번째는 아빠 서재 금고의 열쇠예요. 아빠가 미국에 오셨을 때 실수로 가방에 넣어두신 걸 발견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내가 항상 엄마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을 담아 혜진 올림.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의 마음이 전해졌죠. 혜진은 항상 민감하게 순이의 감정을 알아차렸어요. 비록 대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모녀의 교감은 여전했죠. 작은 상자 2개를 열어보니 정말 새 도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도장은 붉은색 나무로 만들어진 예쁜 것이었죠. 이순이라는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다른 상자에는 작고 반짝이는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순이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순이는 항상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았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28배 민수를 만났을 때 그는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당시 34이었던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꿈 같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곧 아들 정우와 딸 혜진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순이의 삶은 가족을 위한 것이 되었죠. 자신의 꿈이었던 번역가의 길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민수는 승진을 거듭했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죠. 순이는 모든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을 도맡았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이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정우는 이제 35에 결혼해서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고 혜진은 30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죠. 아이들은 잘 자랐어요. 하지만 순이 자신은 어땠을까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웃 경숙이었죠. 나 지금 마트 앞인데 뭐 필요한 거 있어? 경숙의 메시지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경숙은 순이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죠.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어요. 아니야, 고마워. 짧게 답장을 보내고 순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민수의 행동이 이상했죠. 갑자기 젊은 스타일의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던 일이었죠. 한 달 전 우연히 민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둘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었고 비싼 와인값도 포함되어 있었죠. 민수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어요. 묻는다고 해서 솔직한 대답을 들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민수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수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담배와 향수가 섞인 특유의 냄새였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죠. 민수는 항상 중요한 서류와 돈은 그곳에 보관했어요. 순이는 한 번도 금고 안을 본 적이 없었죠. 과연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며 순이는 망설였어요. 이렇게 몰래 금고를 여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죠. 민수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가 열쇠를 꽂았어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파일과 현금 뭉치, 그리고 보석 상자가 있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서류 파일을 꺼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통장이었죠. 이게 뭐지? 순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통장들의 잔액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죠. 순이는 이 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던 퇴직금은 이것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파일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였죠. 계약 일자는 2달 전이었어요. 순이는 혼란스러웠죠. 민수가 왜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를 샀을까? 마지막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혼 관련 서류였죠. 아직 작성 중인 상태였지만
민수가 변호사와 상담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재산분할 계획도 있었는데 순이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주는 내용이었죠. 이런, 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수는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금고에서 보석 상자도 꺼내 열어봤어요. 안에는 화려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죠. 분명 비싼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순이에게 보석을 선물한 적이 없었죠.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잦은 외출, 늦은 귀가, 수상한 행동들. 모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증거였죠. 순이는 천천히 모든 것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거실로 돌아온 순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순이야, 나야. 경숙의 목소리였어요. 순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죠.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무슨 일 있어? 경숙은 들어오자마자 순이의 얼굴을 살폈어요.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 안색이 안 좋은데. 차라도 한 잔 마실까? 경숙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순이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경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경숙은 차 2잔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사실은 말야, 내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 경숙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무슨 일인데? 어제 강남에 갔었어. 친구 만나러. 그런데 경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순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민수 씨를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비록 금고에서 증거를 봤지만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듣자 현실감이 확 다가왔죠. 어떤 여자였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숙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어 순이의 손을 잡았죠. 30대 초반으로 보였어. 예쁘고 날씬했지. 부동산 앞이었는데 둘이 서류를 들고 나오는 걸 봤어. 아마도 집 계약한 것 같았어.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금고에서 본 계약서가 떠올랐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순이야. 이런 얘기를 해서. 하지만 친구로서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경숙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타올랐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고마워, 경숙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알아야 했어. 순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경숙의 물음에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죠. 혜진이가 오늘 소포를 보내왔어. 새 도장과 민수 금고 열쇠를. 경숙의 눈이 커졌어요. 순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나도 이제 준비해야겠어. 민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순이는 결심한 듯 단호했어요. 딸이 보내온 희망의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죠.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도와줄게, 순이야. 무엇이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경숙의 말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고마워. 이제 변호사부터 만나봐야겠어.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순이는 오랜만에 활기를 느꼈죠. 비록 가슴 아픈 배신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순이의 새로운 결심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딸이 보낸 희망의 열쇠는 금고만 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이의 닫혀있던 마음도 함께 열어주었죠. 이제 내 차례야.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만 살지 않을 거라고. 이제부터는 이순이로 살 차례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이는 창문 너머로 민수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죠. 오늘도 아침 일찍 외출한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최근 민수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죠. 이제야 기회가 왔네.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드디어 민수의 금고를 제대로 조사할 날이었죠. 지난번에는 경숙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어요. 오늘은 달랐죠. 민수는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분 집에 가셨어요. 용기를 내자. 주머니에서 딸 혜진이 보내준 열쇠를 꺼냈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죠. 순이는 천천히 민수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죠.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신문과 몇 개의 펜만 놓여 있었죠. 한쪽 벽에 설치된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정하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금고에 열쇠를 꽂았어요. 조심스럽게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죠. 지난번보다 더 꼼꼼히 살펴봐야 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순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모드로 설정했어요. 금고 안에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죠. 금고 안에는 지난번 봤던 것과 같은 서류 파일들, 현금 뭉치, 보석 상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맨 뒤쪽에 숨겨진 작은 상자도 발견했죠. 먼저 서류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첫 번째 파일에는 여러 통장 사본이 있었죠. 이전에도 봤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통장마다 사진을 찍었죠. 이게 뭐지? 한 통장의 거래 내역이 눈에 띄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한소라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있었죠. 3년 전부터 시작된 송금이었어요. 민수가 퇴직한 시점과 일치했죠. 순이의 손이 더 떨렸어요. 이름을 중얼거려 봤죠. 한소라. 경숙이 말했던 젊은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일까요? 순이는 이 이름을 기억해 두기로 했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순이는 차분히 모든 페이지를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을 했죠. 정태현? 계약서 상의 매수인은 정태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21살의 젊은 남성이었죠. 순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왜 낯선 젊은 남성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을까요? 더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친자 확인서였죠.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문서를 읽어내려가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럴 수가. 친자 확인서에는 정태현이 정민수와 한소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태연의 나이가 21살이라는 것은 순이와 민수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죠. 순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민수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사이에 아들까지 있다니. 그것도 벌써 성인이 된 아들이 20년 넘게 숨겨왔던 거야?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서류들을 넘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죠. 이혼 후 재혼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작성일은 1년 전이었죠. 계획서에는 민수와 한소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순이와의 이혼 후 재산 처리 방법과 재혼 일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순이에게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대부분을 빼돌리는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다는 점이었어요. 부인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자산은
미리 태연 명의로 옮겨둘 것. 순이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혼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해 유리한 이혼 조건을 만들 것. 계획서의 또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의 최근 행동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잦은 외박, 냉담한 태도, 갑작스러운 별거 요구.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순이는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러 번 찍어야 했죠.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금고 뒤쪽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USB 하나와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죠. USB는 지금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수첩은 훑어볼 수 있었어요. 수첩에는 한소라와 만난 날짜와 장소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지속된 관계였죠. 중간중간 태연에 관한 메모도 있었어요. 학교 행사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들이었죠. 이 모든 시간 동안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에 지쳐 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힘들었을 때, 민수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였죠. 순이는 수첩도 꼼꼼히 사진으로 찍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어요. 금고를 닫고 열쇠를 돌렸죠. 딸깍 소리와 함께 비밀은 다시 금고 안에 갇혔어요. 하지만 이제 순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민수의 계획대로 놀아나지 않을 거라는 것. 순이도 이제 자신을 지켜야 했죠. 핸드폰을 꺼내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숙아, 그 변호사 소개해 줄 수 있어? 통화가 끝난 후 순이는 다시 한번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했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오전 순이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어요. 최상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경숙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 안에는 젊은 여성 비서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이순희입니다. 비서는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잠시 후 순이는 최상훈 변호사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죠. 최상훈 변호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순이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이순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순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순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죠. 경숙의 목격담, 혜진이 보내준 열쇠, 금고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들까지. 말을 하는 동안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상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이런 일을 겪으셔서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상훈의 말에 순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우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순이를 바라봤죠. 순이님 40년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기여하신 점을 고려하면 최소 50% 이상의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남편의 외도와 숨겨진 자산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순이는 놀랐어요. 50% 이상이라니. 민수의 계획서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주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증거까지 있으니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훈의 말에 순이는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까지 평소처럼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해놓을게요. 특히 숨겨진 재산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상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재산 조사부터 이혼 소송 준비까지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그리고 순이님,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세요. 이혼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어디서 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훈의 말에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새로운 삶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죠.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볼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시간인 것 같네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아직 두렵고 불안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것.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게 느껴졌죠.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제 시작이야. 순이는 중얼거렸어요.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설날 저녁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점점 굵어져 창문을 두드렸죠.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어요. 명절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죠. 아침에 불편한 기운을 느꼈는지 가족들은 일찍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다 졸음이 찾아와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 정우와 며느리 소연은 피곤하다며 먼저 자러 갔죠. 시누이 미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렀다 오겠다며 나갔어요. 순이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돌아왔나 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거실로 나가자 민수가 막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정장 차림이었죠.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민수는 순이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순이의 대답에 민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거실 소파로 향했어요. 순이도 따라갔죠. 둘은 마주보고 앉았어요. 빗소리만 정막을 채웠죠. 아침에 했던 이야기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나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순이는 그의 눈에서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혼 말인가요? 순이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해요. 민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죠.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죠. 저도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순이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순이는 소파 옆 가방에서 자신의 봉투를 꺼냈죠. 두꺼운 마닐라 봉투였어요. 무슨 뜻이죠? 민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순이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순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민수와 한소라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죠.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경숙이 도움을 줬어요. 그녀의 조카가 개인 탐정이었거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들을 바라보는 그의 손이 떨렸죠.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민수를 바라보며 순이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금고에서 찍어온 통장 내역들이었죠. 한소라에게 매달 500만 원씩 보내온 기록이에요. 3년 동안이나. 순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40년 동안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이제는 담담함으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이건 강남 아파트 계약서예요. 정태현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당신과 한소라 사이의 아들.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당신과 한소라의 이혼 후 재혼 계획서예요. 날짜를 보니 1년 전이네요. 순이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증거가 펼쳐졌죠. 민수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몰랐죠.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 온 거. 순이의 말에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죠. 어깨가 떨렸어요. 순이 씨,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순이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마치 오늘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넘었군요. 태연이가 21살이니까. 순이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눈빛이었죠. 어떻게 태연이 나이까지 알아요? 금고에 있던 친자 확인서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비밀 금고까지 열어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금고를. 어떻게? 혜진이가 열쇠를 보내줬어요. 당신이 미국 방문했을 때 실수로 가방에 넣어둔 걸 발견했대요. 순이의 말에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럼 혜진이도 알고 있군요. 네, 우리 딸은 영리해요. 엄마가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없었나 봐요. 순이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수많은 명절과 가족 행사들. 왜 그랬어요? 순이의 질문에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처음엔 그저 실수였어요. 출장 중에 만난 여자였는데. 그런데 태연이가 생기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변명처럼 들렸죠. 그럼 2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난 모르게. 순이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당신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당신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들, 명절마다 혼자 준비한 음식들, 시어머니 모시며 참은 것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내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 꿈은? 내 인생은? 순이의 말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용서해줘요, 순이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라와는 끝낼게요. 민수의 손이 순이의 손을 향해 뻗어왔어요. 하지만 순이는 손을 뒤로 뺐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20년 전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 민수가 가져온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볼까요? 순이는 합의서를 펼쳤어요. 예상대로였죠. 재산의 20%만 순이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내 변호사는
최소 70%를 요구하라고 하더군요. 40년 기여도와 당신의 외도, 숨긴 재산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대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죠. 70%라니 그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법정에 가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대요. 특히 당신의 불륜과 숨긴 재산이 공개되면요. 순이의 말에 민수는 창백해졌어요.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 때문에. 순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미 짐은 다 챙겨놓았죠. 작은 캐리어 하나.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비 오는 밤에? 민수가 따라와 물었어요. 순이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죠. 경숙이네 먼저 갈 거예요. 내일 변호사 만나고요. 그냥 가지 말고 더 이야기해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죠. 늦었어요, 민수 씨. 40년이나. 순이는 문을 열었어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우산이라도 가져가요. 민수가 우산을 건넸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비를 맞아도 좋을 것 같네요. 순이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졌죠. 차갑고 신선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덮여있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순이 씨. 민수가 문간에 서서 불렀어요. 순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죠. 이제 내 인생을 찾으러 가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인생. 순이의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순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께는 제가 친구 집에 잠시 놀러 갔다고 전해주세요. 내일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이는 걸음을 옮겼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는 순이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비에 옷이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죠. 오히려 상쾌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이는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비 내리는 밤,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수는 문간에 서서 순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비가 그의 얼굴에도 떨어졌지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죠.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순이가 두고 간 증거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죠. 자신과 소라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계획대로라면 순이와 조용히 이혼하고 소라와 새 출발을 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서재로 향한 민수는 책장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순이와 자신의 모습이 나왔어요. 결혼식 날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젊고 아름다웠던 순이,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순이. 그런 그녀를 배신한 자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페이지를 넘기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정우와 혜진을 안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정말 행복했었나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죠. 마치 그의 죄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앨범을 덮고 민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소라에게 전화해야 했죠. 하지만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수는 빈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공간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죠. 40년 동안 한 여자를 속이고 살아온 자신을 말이에요. 비는 계속해서 내렸어요. 빗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민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로 씻을 수 있는 죄는 아니었죠. 40년의 배신을 한 번의 눈물로 씻을 수는 없으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순이와 과거의 잘못 속에 갇힌 민수. 비 내리는 밤의 대결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 서울역 근처 모텔방의 좁은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순이는 벌써 2시간 전에 일어나 있었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밤이었으니까요. 오늘이구나. 거울 앞에 선 순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환해 보였죠.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빛을 찾은 것 같았죠. 간단하게 세수를 마치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어제 경숙과 함께 산 새 옷이었죠. 파스텔 톤의 봄 니트와 편안한 면바지. 평소 입던 스타일과는 달랐어요. 민수의 취향에 맞추지 않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죠. 괜찮아 보이네. 거울 속 모습에 만족한 순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짐은 많지 않았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방을 나서기 전 순이는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를 바라봤어요.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산 작은 초코 케이크였죠. 분홍색 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순이야.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오늘이 순이의 69번째 생일이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축하받지 못했던 생일. 항상 명절 뒤에 묻혀 지나갔던 날이었어요. 초에 불을 붙이고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 초를 불었어요. 작은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죠. 케이크를 한 조각 맛보고 나머지는 상자에 담아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기차 안에서 먹기로 했죠. 모텔을 나와 순이는 서울역을 향해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설날 연휴가 끝나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순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서울역에 도착한 순이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했어요. 경상북도 안동행 기차표였죠.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출발까지 아직 1시간 남았네요. 표를 받아든 순이는 대합실로 향했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대합실에서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혼자인 사람, 함께인 사람. 나도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중얼거리며 순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죠. 어제 저녁 민수의 집을 나온 후 경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모텔로 옮겨왔어요. 혜진에게는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은 지금 저녁 시간일 텐데도 혜진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메시지 받고 너무 걱정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혜진아.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정말요? 아빠와 이야기는 잘 됐어요? 응, 모든 걸 털어놓았어. 엄마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순이의 말에 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제라도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혜진의 말에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죠. 고마워, 혜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변호사는 만나셨어요? 응, 어제 최상훈 변호사님께 연락했어. 모든 절차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대. 엄마는 이제 안동으로 가려고. 안동이요? 외할머니 계시던 곳? 그래, 엄마가 스물까지 살았던 곳이야. 친구도 몇 명 아직 살고 있대. 한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할 거야. 혜진과의 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어요. 앞으로의 계획, 법적인 절차,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혜진은 모든 것을 꼼꼼히 물어봤죠.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의 마음 상태를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한국에 갈게요. 괜찮아, 혜진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내 학업에 집중해. 박사과정 끝나면 그때 보자. 통화를 마치고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큰 용기가 생겼죠. 역시 딸은 엄마의 가장 큰 지원군이었어요. 대합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순이는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기차에 올라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순이는 작은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경숙이 선물해준 새 노트였죠. 순이야, 이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렴. 경숙의 말이 생각났어요. 순이는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죠.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페이지. 마치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처럼 백지 상태였어요. 펜을 꺼내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나만을 위한 새로운 시작. 단순한 5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를 위해 살아온 시간.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역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죠. 사람들,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순이도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나이 든 여성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소녀 같았죠.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조금씩 푸른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도시의 회색빛이 자연의 녹색으로 바뀌어가는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냈어요. 아침에 밥만 먹고 남겨둔 생일 케이크였죠. 작은 플라스틱 포크로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초콜릿 맛이 입안에 퍼졌죠. 생일 축하해, 순이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 생일은 특별했으니까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은 곳들, 배우고 싶은 것들. 목록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벅차올랐죠. 안동에 도착하면 먼저 영화관에 가볼까? 혼자서 영화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순이는 40년 동안 혼자서 영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죠. 민수나 아이들 아니면 경숙이나 다른 친구들과.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수업도 들어볼까? 대학 때 문예창작 동아리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작가를 꿈꾸던 때가 있었죠. 시를 쓰고 소설을 구상하던 시간들. 결혼 후에는 그런 꿈을 접어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창밖으로 봄을 알리는 연두색 새싹들이 보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죠. 순이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기차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렸어요. 그 리듬에 맞춰 순이의 마음도 점점 편안해졌죠.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와의 40년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운 시간,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 후회는 없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니까요. 인생은 참 묘한 거야. 중얼거리며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울컥했던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졌죠.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린 것 같았어요.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순이의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움, 아쉬움, 기대, 설렘,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이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어요. 경숙이 싸준 김밥이었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시 혼자 먹는 밥도 맛있네. 순이는 처음으로 혼자 먹는 식사를 즐겼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 기차는 점점 안동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이의 마음도 점점 고향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낙동강에서 놀던 모습, 학교 가는 길에 따먹던 오디,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길. 다 어디로 갔을까? 어릴 적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혹시 아직도 안동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죠. 노트에 다시 펜을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죠. 68세,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나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테니까요. 기차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곧 안동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순이는 가방을 정리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고향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죠. 봄날의 기차를 타고 순이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작이었죠.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안동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풍경처럼 순이의 마음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기차가 완전히 멈췄어요. 순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창밖으로 보이는 안동역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공기만큼은 여전했어요. 고향의 공기였죠.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기차에서 내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봄날의 기차를 타고 찾아온 순이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69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청춘이었어요.